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수탄입니다. 오늘도 곽수탄의 정치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오늘 화요일 이제 9시 딱 시간 맞춰서 시작이 됐고요. 다룰 이야기가 역시나 많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또 모습을 드러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볼 텐데요. 먼저 우리 화요일의 짝꿍 박진영 평론가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약간 러닝 느낌으로 오셨네요. 졸다가 왔습니다. 예? 오늘 저기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슈를 소화하려다 보니까 원래 소화가 될 때 사람이 나른하게 잠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럼 평론가님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헌법재판소 영상 올라오는 거 계속 바로바로 보고 하십니까? 좀 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저는 남의 유튜브도 안 보고 남의 방송도 안 보고 뉴스도 거의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뇌피셜로 다 뇌피셜로 이렇게 갑니까? 누군가 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당에 제가 주요 당직을 맡고 있잖아요. 네. 당에서 정보가 쭉쭉쭉 옵니다.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또 그러면. 네, 요약된 정보가 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요약 잘 돼 있는 거겠죠? 네, 요약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특별히 초대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오늘 곽수산 선생님, 이 선생님 표현은 그렇고 아유, 곽수산, 아들이죠. 사회자도 좋지만 네.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대한민국 최고의 박진영 평론가하고 함께 한다고 해서 네. 제가 모든 일 다 제끼고 왔습니다. 진짜. 뭐다 근거 없는 이야기 하시거든. 아니 진짜 근거 없는 이야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평론가님이신데 네. 진짜 그 정치의 고수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길을 헤맬 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러면 탁탁탁탁 길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혹은 뭐 큰 정치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박진영 우리 평론가한테 네. 자문을 받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레벨이야. 야. 근데 너무 저평가되고 있어 예. 지금. 그래요? 그럼 가장 크게 도움이 되거나 이 조언은 정말 가슴으로 와닿는다라는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총선에 나갈까 말까 그런 고민할 때 형, 뭔 소리 하는 거야? 나가야지. 딱 그 한마디로 그냥 정리 딱 해주더라고. 저 정치평론계의 고수는 아니고 향차이. 네? 샹차이? 여기서 중국말 하면 안 됩니다. 또 몰려옵니다. 큰일 났네, 여기서 큰일 났네, 중국어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안 그래도 좀 화교 방송이라고 가끔 몰려오거든요. 그럼 저기 토속적으로 그 네. 정치평론가의 제피가루. 그래.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의원님을 모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최근에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장생탄광 강제연행 조선인 유해 발굴단의 취지로 이제 한 시민분들 100여 분이 해가지고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장생탄광이라고 하는 곳이 일본의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가면 야마구치 현에 있는 해저 탄광이에요. 바다 아래에 있는 탄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오는 일본 내에서 최고의 품질인 석탄을 캐기 위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저기서 이제 광부로 일을 시킨 거죠.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한 1000여 분 이상이 끌려갔었고 저 1942년 2월 8일 날 네. 그때 이제 136분의 우리 조선인 광부들이 저기서 그냥 수몰돼서 돌아가셨어요. 183분이 수몰해서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136분이 우리 조선이에요. 조선인들이었고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대구 경북 분들이었습니다. 네. 경남 분들도 좀 계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 그 유해도 발굴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 그 이 들어가는 입구도 정부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저것도 일본의 시민들이 저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일본 시민들이 찾아낸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이제 그때 끌려가셨던 광부의 후손분들을 다 찾아가고 연락해서 같이 이제 일본 분들과 우리 그 대구 경북 일대 시민들이 함께 근 10여 년 가까이 저기서 이제 행사를 하고 유해 발굴 사업을 이제 해왔고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잠깐 그 영상 계속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게 유해 수색 작업을 계속 하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날 아니 그 계속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 때가 이제 2월 8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일정하고 일본 분들 일정이 합쳐져 가지고 네. 2월 1일 날 저기서 위령제를 지내게 됐어요. 위령제를 지내고 일본의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버들 분들께서 유해를 좀 찾겠다고 해서 한 2시간 가까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유해를 이제 찾고 나오시는 모습인데 끝내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찾는 과정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시민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돈을 모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저와 관련된 어떠한 사죄를 한 적도 없고 관련해서 유해 발굴을 시도한 적도 없어요. 지금 저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네. 유해 발굴을 하려면 저 물을 다 빼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 물이 안 들어간 이제 탄광 갱도가 있듯이 저 물을 다 빼내야 되는데 저걸 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정부가 돈을 이렇게 좀 모은 상태에서 그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일체 그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우리 행정안전부에 차관보가 왔는데 네. 말은 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 오자마자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장생탄광과 관련된 발굴 뭐 비용 같은 게 섰는지 확인했더니 하나도 안 섰더라고요. 일본 측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말만 가서 이제 차관보하고 저 뭐야 히로시마 총영사가 와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유족들한테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간 거야.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반대 운동을 계속 했었는데 끝내 그게 좌절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생탄광에 대한 여야 합의로 국회 결의안을 좀 올리고 그 속에서 우리 정부가 예산도 세우고 일본 정부의 사과도 촉구하고 진실 규명도 하고 또 유해 발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국회 결의안을 1월 달에 네. 올렸는데 아직 그것이 뭐 야당은 우리는 다 합의가 다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제대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진짜 더더욱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왜 반응이 없습니까? 당연하죠. 여야의 문제가 전혀 아닌데 저 부분은 저는 제가 그 이따가 뭐 이야기될 주인공이긴 한데 네. 권성동 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좀 만나가지고 네. 이 문제 빨리 함께 합시다. 네. 제가 지금 강하게 한번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진짜 심각하네.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 경북 쪽이잖아요. 네.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제 징용을 갔다 오셨어요. 대구 경북 쪽이 과거에 이제 일제 징용가 가장 많이 갔다 온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야마구치라는 데가 일본 군국주의의 본산입니다. 맞습니다. 야마구치현 하기라는 데 가면은요, 이토 히로부미 고향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들 일으켰던 뭐 기도다가 요시 오쿠보 도미시치 뭐 이런 사람들 고향인데 아베 고향이에요 거기가. 일본 제국주의 본산이에요.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 학당이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여기 조슈번에 옛날에 탄광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산업화가 먼저 돼가지고 그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기틀이 됐던 곳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원한이 맺힌 곳이죠. 네. 근데 그 우리 작가님이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야마구치 다케노부라는 인물이 이제 일본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모임 같은 거를 만들고 새기는 모임을 좀 만들고 그리고 희생자 명부를 확보해가지고 호적상의 한국 주소를 일일이 또 편지를 보냈다고 예,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런 그 깨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네. 이 일본의 태평양 전쟁 범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 때문에 사실은 장생탄광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장생탄광에 끌려가셨던 분들의 한 15% 정도가 충남 당진뿐이고 한 30%가 한 25% 정도가 이제 경남
부산, 김해 요 일대 분들이고 나머지가 다 대구, 군이, 영천 여기 맞아요, 딱 분들이에요. 맞아요. 다 여기 분들인데 실제로 그 이분들 중에 살아 돌아온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생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라. 살아 돌아온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제 이분께서 이 실체를 좀 밝혀주고 그래서 그 살아 돌아온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 과거에 그 고생한 것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그냥 사셨는데 그것이 되게 중요한 역사의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게 됐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도광산 군함도 이 일대에서도 일본 분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분들을 조선인 분들을 막 다 찾아요. 찾았고 이분들이 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올려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그 사도광산의 엄청난 공포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 진짜 우리가 사도광산 이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이야기 나눈 이 장생탄광은 진짜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참혹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예 해저로 들어가서 그냥 해저로 1km 이상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물이 들어오면 그냥 바깥을 잠궈버려. 잠궈버리면 그 안에 다 죽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는 돌아가신 분이 136분이지만은 전체적으로 42년, 41년, 42년, 43년 이어지면서 1,000몇 명이 끌려가고 아예 생존이 확인이 안 된 분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 국민의힘 한일 관계 발전 오늘도 권성동 한미 관계를 잘했다 또 한일 관계 이야기만 하지만 진짜 한일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된 사과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유해 발굴하고 그 배상하고 그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배상 이런 이야기가 너무 언급도 안 되고 정부 태도 자체가 일본에 너무 호의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걸 좀 어쩔 수 없이 또 요즘에는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만 집중하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가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또 역사학자로서 요거를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고맙습니다. 더 노력해야죠. 요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렇게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일본 정부에도 그 결의안을 갖다 줄 수 있고 네. 우리 정부에도 다양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2월 말 3월 초 파면 인용이 될 거고 조기 대선 할 건데 그 조기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정부 안에서 일본과 협상과 또 여러 가지 일본의 어떤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는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들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시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교육위 위원들하고 역사정의 위원들 김용만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다 원래 같이 가기로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이번엔 급하게 저만 갔다 오고 나머지 여야 의원님들 의원단 방문단 한번 조직해서 갈 거고요. 그때 곽수산 우리 앵커께서 네. 같이 가셔갖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생중계 한번 생중계 한번 하면 생중계를 좋겠네요. 제가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또 수산물도 좀 드시고. 네. 예? 죄송합니다. 시모노 새끼 이놈의 새끼 할 뻔했는데. 자, 어쨌든 우리 의원님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지금 양당 이제 이재명 대표와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거고 그런데 확실히 어제와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뉴스를 잘 안 본다고 하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 방향에 대해서 제안들을 많이 했거든요.
국민소환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뭐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또 30조 추경 관련해서도 다양한 제안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일단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만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문재인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왜 한심해 진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냐? 우리 제작진분들이 이러고 숫자 세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내용이 없어요. 저게 끝입니다.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한 18번?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평론가님부터 여쭤볼까요? 일단 우리 권성동 의원이 예습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습은 잘한다. 지금 예습하신 거예요. 어떤 거죠? 야당 예습. 야. 발목 잡기 야당 예습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비판하면 좋을까, 비난하면 좋을까. 이재명 하면 야당 예습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아니 난 진짜 현장에서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네. 예.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하다가 참 거친 표현 써도 되나요? 마음껏 하셔도 되죠. 정말 쪽팔린다. 아니 여당 대표라는 인간이 할 줄 아는 단어가 이재명밖에 없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없이 존립 자체가 안 되는 정당 같다. 근데 너무 수준 이하고 정말 같은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했어요. 좀 없어져야 돼요. 네. 그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한 번도 정책이라든가 국정 비전을 가지고 플랜카드를 건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이재명 욕하는 것만 플랜카드 건 정당. 지금 무슨 정당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여당이 아니죠. 이 권성동 의원이 제가 이제 약간 좀 뒷자리,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좀 뒷자리에 있는데 저 끝에서 막 걸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와서 가운데 통로로 내려가는데 제가 바로 가운데 통로 바로 옆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의원님한테 제 옆자리가 문정복 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님 저 봐, 얼굴에 분장을 얼마나 했는데 그냥 막 이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평소보다 유독.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아침에 7시 10분에 목욕탕에서 만났거든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네.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 시간에 보통 안 와.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 가는데 원래는 그 시간 잘 안 보니까. 잘 안 보이는 사람인데 네. 왔는데 막 무지하게 얼굴을 닦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 양반이 이게 저 대표 연설을 한다고 저렇게 닦나 했는데 하여튼 이 뒤에서 화장을 엄청 했는데 제가 오늘 아까 18번 한 이야기를 그 뒤에 나와서 들었어요. 나와서 듣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신영 평론가님이 야당 연습한다고 했잖아. 네. 근데 저는 딱 18번 했다는 이야기 듣고 끝났다. 끝났어. 왜 끝났느냐? 네. 그게 이제 그 18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살이 썩어서 골마 썩어지고 골마서 구더기가 가득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숫자예요. 이게 그렇습니까? 이제 주역에 네. 보면은 이제 64개 중에 18번째 개, 그 18이 되게 안 좋은 건데 네. 18번째 개가 산풍고라고 아주 그 이 썩어 문드러져서 뭐 안 좋은 거야. 그거 나오면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18번 했다 그러길래 스스로가 망할 것을 자기 입으로 예언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아까 그냥 혼자 공부를 좀 생각을 해봤죠.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 미리 좀 얘기했으면은 18번 안 할 텐데 그건 좀 예상 못했나 보네요. 글쎄 말이야. 네. 예. 그 얼굴이 두껍다는 걸 후훅하다 그러잖아요. 일단 분장을 두껍게 했어요. 남들의 비난하든 말든 나는 난다 떠든다. 그래서 분장을 두껍게 한 거고, 저는 국회 저런 때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나 앞에 지나가면 다리 한번 싹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리를 왜 겁니까?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본인들 입으로 여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좋아. 여당의 대표야. 대표면은 2025년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의원님. 한 마디도 안 해. 아 제가 풀은 솔직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진짜 아예 없었습니까?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그런 건 정책 없지. 제시. 계속 10분의 9가 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폭망하고 그리고 이재명이 나라 망쳐서 뭐 이렇게 이 쿠데타 한 거다. 쿠데타 요 내라는 좀 조금은 미안한데 이건 다 이재명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한 게 10의 9야. 그리고 10분의 1이 뭐 좀 앞으로 뭐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성 있게 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거의 없다. 도대체 뭐 왜 한 거야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특검법 발의한 거 뭐 거부권을 유도했다. 갑질 청문회 언급했고 또 이재명 대표 뭐 방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냐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네가 했잖아. 아 근데 이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나마. 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이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고 있다. 이 계엄과 탄핵 소추 구속 기소를 같이 묶어서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 이거 굉장히 교묘하게 이 문장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 사실 2016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은 망했어야 돼요. 우리 저기 역사학사님 계시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이 망했어야 되잖아요. 그랬지. 예, 그 똑같은 것처럼 그때 국민의사는 해산되고 새롭게 재구성됐어야 되는데 그때 그나마 쓸만한 부위들 유승민, 김무성 등이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복귀했지만 자리 못 잡았어요. 이 나머지는 그 당에 정말 없어져야 될 부위들만 남아서 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당입니다. 나는 진짜. 요즘 들어와서 그 윤석열이나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이 인간들 보면 네. 옛날 선조 보는 것 같아. 선조.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선조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아또 역사 공부 들어갑니다. 선조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뭐 진짜 완전히 피폐해지고 뭐 백성들은 굶어 죽고 경복궁은 불타서 없고 한양 도성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신하들한테 야 니들 내가 이긴다고 했지. 일본 우리가 이긴다고 했지. 그러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그러냐. 김건희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뭐예요? 저 고속도로 꺾어라? 천문성이 있는데 별이 있는데 그 별이 그때 내가 저 자운성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거 내가 이거 오면은 다행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내 말대로 됐잖아. 야, 니들 이 전쟁 이긴 건 내가 그때 별 관측에서 제대로 이긴다고 얘기해서 이긴 거야. 선조실록에 이렇게 나와. 기가 차네. 아니 제가 최근에 제일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윤석열을 제가 연산군하고 궁에 비교를 했거든요. 맞아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조가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 연산군이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게 하진 않았잖아요.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진 않았지. 네네. 어쨌든 저 술 처먹느냐고. 그렇죠. 그랬지. 선조가 더 나쁜 사람이네, 그죠? 예. 그 관료들을 좀 죽이고 그랬지. 네네. 뭐 하여튼 술 처먹고 네. 맨날 여자들하고 뭐 좀 과감한 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아유,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이 연산군 일기 마지막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음탕한 짓을 많이 했는지가 그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얼마나 음탕한지. 예, 뭐 관료들 부인들 다 데리고 들어오게 해서 난잡하게 그런 그 행위를 하게 하는 흥청망청이 그때 나온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연산군이랑 더 비슷하냐 선조랑 비슷하냐 이렇게 가지 말고 네. 연산군의 나쁜 거와 선조의 나쁜 거를 다 갖고 왔다. 거기에 추가로 광해군의 나쁜 것까지. 광해군의 나쁜 것까지 추가했다. 관심법도 있는데. 궁예까지. 네, 궁예까지. 그렇게 좀 제가 정리하면. 그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그 역대 폭군들 많이 찾아봤어요. 뭐 봉상왕도 있어. 고구려로 가면 봉상왕도 나오고 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역사 지식이 짧아서 모르겠네요.
고구려사 전공은 안 해가지고 공사관은 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요 지금 그 대표 연설 때 분위기를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는 진짜 막 계속 중간에 끼어들고 소리 지르고 막 반발하고 박충건 의원도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근데 굉장히 이재명 대표 여유 있게 부드럽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경지에 오른 거죠. 경지에 제가 말리지 봐서는, 않고. 예, 말리지 않고. 근데 나는 어제 좀 보면서 굉장히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 플러스 상당히 그 좌중을 압도하면서 나름 저런 발언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항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난 예측하고 나왔다. 어느 정도 예, 미리 그러면서 그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예 원고에 없는 이야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난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냥 거는 괜찮은데 수치 있잖아요. 수치는 틀리면은 약간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 노동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 그때 이제 그 52시간 안에 그 대기업도 이제 노동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 몇 시간에 몇 주를 해서 얼마 있고 이 얘기는 전혀 원고에 없던 이야기였어요. 어허.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막 그 노동 시간 관련해서 뭐라고 막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실제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일거에 압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간에 뭐 또 이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속에서 노동 시간 혹시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 52시간 안에서 유연성을 갖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그래서 노동 시간을 갖다가 늘리지 않고 역으로다가 주 4일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탁월하다. 탁월하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중앙대 법대에서 고시 공부한 권성동 형은 이재명 18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을 내는 거야. 아 그리고 국힘 쪽에서 박수치고 이번에 오늘 민주당 의원분들이 우리 소리 안 질렀어. 그러니까요. 소리 안 질렀지. 그건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도 미리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 의원분들 다 같이 좀 그래 오늘 무대용으로 가자라는 전략이 있었던 겁니까?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아침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우리 의원 방에다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오늘은 우리 품격을 좀 지키자 이렇게 했는데 그 청주의 이광희 의원이 그분이 아주 옛날에 노동운동도 열심히 하고 청년운동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살림학자입니다. 살림학자. 예, 그런데 이광희 선배가 그걸 참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고 이제 나오다가 이광희 의원하고 옆에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광희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삼천교육대 진상 규명하는 일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형님 그 고통을 참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죽을 뻔했어. 그래서 자기 나왔대 아예. 참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어제 그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 박충권 의원이라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오늘 학력을 보니까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나왔네. 네 맞아요. 탈북자시구나. 아니 뭐 한국 사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이 권익을 대변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꼭 이런 극단적인 분을 주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 두 분이 이제 대표 연설 보시면서 느낀 게 보수는 보수답지 못하고 진보는 진보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죠? 보수는 원래 좀 품격이 있어야 돼요. 보수라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품격 이런데 품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보수도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랐고요. 진보는 원래 좀 살짝 싸가지가 없어야 돼요. 원래 진보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기존에 대한 예의, 그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민주당 너무 예의가 발라.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진보가 아니고 개혁 정당, 민주 정당.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요즘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하는 저보고 좌파라고 하면 성질 벌렁 내거든요. 나 알고 보면 우파야 그러거든 제가. 네, 우파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을 유린하는 극단적인 난동 세력과 합리적인 이 모든 국민들과의 이 적대적 구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주 명쾌한 해석이시고요. 저도 뭐 그 우리 박시정 평론가하고 거의 동일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왕 뭐 에피소드 이야기 하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에피소드. 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 하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8시에 의원님 토크박스인데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날 8시에 하거든. 네.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50명이에요. 50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윤석열 탄핵 연대지. 제가 이제 그 처음 그 만들 장본인이고 지금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하고 저 공동간사하고 있고 그 박수현 민주당 의원님하고 황운하 의원 조국혁 신당 의원님이 대표 두 분이 대표라고 계시는데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아침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오늘 이따가 그 권성동 그 어떻게 참지? 그래 우리 다 그냥 품격 지키기로 했는데 그랬더니 윤종호 의원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 진보당이 다 해결할게. 진보당에서는 그러면 좀 야유를 좀 보내셨는데 계속했지. 진보당에서 역시 진보 맞네. 우리 역시 이제 진보 맞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 맞네. 그뭐 조국혁 신당 의원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냥 꾹 참고 있는데 한창민 의원이 제일 소리 이제 세게 지르고 그래요? 진보당 의원들 또 지르고 그래서 아침에 회의한 대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조금 나눠져 있었구나. 요런 건 재밌네요.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 국회 위에 그 오늘 이렇게 대표 연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좀 보러 왔습니까? 오늘? 오늘은 안 왔어요. 오늘은 어제는 어제 초등학생들이 왔었고. 있었는데 오늘은 안 왔습니다. 학생들이 안 오길 잘했네요. 배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초등학생도 그 아니 정도 배울 게 하나 있었지. 네.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하면 망가진 얼굴이 되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왔으면은 이렇게 국회에서 저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하나라고 들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었잖아요. 안 오길 천만다행이죠, 뭐. 예. 그러면 요 이야기 헌재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또 등장을 했는데 계엄의 또 다른 이유가 약간 밝혀졌습니다. 뭐냐? 윤석열이 시정연설 때 삐졌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왜 삐졌는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 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자, 저희라도 박수 쳐. 우리라도 아니 박수 좀 쳐주시지 그러셨어요. 형님. 아니 저는 22대 들어왔을 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안 와서 박수를 못 난 쳐요. 진짜 못 보셨구나. 박수만이 아니라 난 진짜 뭐 프랭카드 걸고 네. 정말 꽃가마까지 다 대령하려고 했는데 네. 족밥도 치고 안 난리 와가지고. 근데 우리 오늘 권성동 의원한테 박수 많이 쳤어요 정말. 맞아요. 아니 쳐주시더라고 민주당 의원분들이. 특히 김우영 의원이 네. 그렇게 또 박수를 웃으면서 막 좋죠. 우리 박수가 있어서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얼마나 무능력한 발언입니까? 천박하죠. 진짜. 찌질하고 치졸하고 할 말이 없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막 꽝치고 난리 나거든요. 네. 끝나고 다 일일이 악수를 하러 가.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피켓 버리고 악수하고 악수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기억난다. 그게 대통령의 품격이지. 아이고 참. 아니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단체로 행동을 하면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해서 야당에서 저렇게 반발을 할까? 그러면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당 대표를 언제 한번 만나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뭐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각자 1인당 수정방 한 병씩을 책상 위에 딱 놓고 한 명씩 선물을 이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수정방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각하 수정방 우리가 하나씩 다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 잔 드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 잔 따라드리기도 그렇지. 하고. 뭐 하여튼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힐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딛고 그리고 또 포용하고 또 그런 또 욕도 좀 먹고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욕 먹는 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욕한다, 탄핵 뭐 하라, 탄핵 이야기하고 또 뭐 박수 안 쳐주고 참 창피해서 네. 말을 못하지 창피해서.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비슷한 지금 스탠스인지 이렇게 따라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랑도 좀 대화를 하고 싶고 술도 먹고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더라. 네, 아.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예.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어때요, 의원님이 이 보시기에는? 대표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연락을 하고 예, 네. 예, 예. 능히 그러고도 저보다 더 가까운 분이 저기 계시니까 네. 뭐 더 잘 알겠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평론가님? 그러면은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 실제로 좀 연락 안 아니 뭐 받았다. 연락 잘 하시죠. 잘 하시고 이 대표님이 그 약간 뭐라고 합니까? 시대 뒤떨어진 유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산하세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아주 소탈하신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거나 혹은 뭐 술자리를 해 보면은 포복절도합니다. 아재 하도 유머, 농담, 아재 하도 유머 농담을 엄청 많이 발산해.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되게 좀 딱딱하고 약간 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힘들지 않나 했는데 저녁 때 이제 술 한잔 같이 하는데 막 진짜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님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아마 푹 빠질 거예요. 오히려 그 아재 개그에 넘어갈 수 어. 있습니다. 저기 권성동처럼 18번이 아니라 108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근데 만약에 진짜 국힘 의원들이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는다면 우리 의원님이 책도 쓰셨잖아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이 책을 쓰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면 이 두려움 때문에 좀 연락을 안 받는다, 그럼요. 피한다라고. 당연히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대체 뭐가 지금 자 보세요. 18번이나 이재명을 이야기해. 만약에 두렵지 않으면 저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 좋아 윤석열 아웃시키고 이재명도 같이 아웃시키자. 그리고 뭐 세 사람들끼리 뭐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만큼은 절대 안 돼. 왜 그러냐? 이재명 너무 두려우니까.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그 검찰이 얼마나 털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돈 10원 하나 나오는 게 없잖아. 박충근 의원이 무슨 뭐 그 발언에서 저 뭐야 법카 네. 법카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는 법카 단 1원도 쓴 게 허투루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이랬더니 괜찮습니다. 그 얘기 안 하더라고. 왜? 할 얘기가 없잖아. 말은 내질렀는데 실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아놓으려고 온갖 걸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잡아놓으려고 한 것이 기억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을. 근데 저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2006년도에 당시 공직 시절에 유럽에 경기도시공사 분들하고 수원 화성 신도시 역사문화도시 만드는 모델을 보러 갔었는데 네. 같이 간 분들 경기도시공사 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본부장님하고도 가고 거기 간부들하고도 갔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어떤 분들이랑 갔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사진은 찍었거든 저도. 그러면 그 사진 내놓으면서 야, 너 김준혁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갔는데 너 왜 기억 안 난다고 해? 너도 감옥 가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저 우리 댓글에 늘 댓글 다시는 짐팀즈님을 네. 광화문에서 2번 봤는데 얼굴 기억이 안 나요. 어.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저를 고소고발해서 감옥에 보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짐팀즈님 다음에 뵈면 꼭 얼굴 기억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방금 우리 의원님이 박충건 국힘 박충건 의원이 그 법화 얘기한 거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기는 한데 재밌어가지고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홍준표 시장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만난다고 갔잖아요. 취임식 간다고. 근데 이제 호텔에서 취임식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대구 참여연대에서 홍준표 시장 너 그 출장 간 거 요거 출장 내역 그 돈 쓴 거 정보 공개해라 이거 한번 보자. 얼마 썼고 어떻게 썼고 그랬는데 대구시에서 출장 경비랑 세부 내역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비공개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님 국가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 일단은 그 트럼프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네.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어요. 출장 목적을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곁다리 아니 그 홍준표는 옛날에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무슨 위원장 할 때 그 현찰로 나오는 원내대표 할 때네. 원내대표 할 때 네. 한 달에 뭐 특활비. 1,000만 원인가 뭐 특활비 나온 거 집에 그거 다 가져다 집에 줬대. 갔다가 쓴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네.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감옥 가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야기한 발언 중에 요런 내용이 있어요.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심이다. 그리고 계엄 때 윤석열한테 항명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처벌만 할 게 아니라 포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큰 정치인으로 나가는 어떤 길 속에 있다. 그리고 보복이 그 이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보복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보복이 또 생기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여기서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될 거다. 그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칼 맞았을 때 자기가 누워서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본인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항의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금 대표로 3번째 연설인데 첫 번째는 결기 있게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마찬가지로 보복도 이제 그런 거 일치하지 않는 경지까지 올라간 거다. 뭐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됐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정치가 왜 이렇게 극단적 대립과 보복의 반복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의 질투심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정치적 발상 여기에서부터 이 악업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 윤석열도 마찬가지요. 윤석열이 정권 내내 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 죽이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발목 찍어서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결국 그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이번에는 좀 꼭 털어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탄압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 역으로 화합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인가 되게 감명 깊고 저게 맞겠다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복하지 않겠다는 건 진심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정치적 보복 해서는 안 되죠. 대신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고 단 이 내란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은 그냥 따로 흘러가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처벌은 뭐 그건 전혀 그건 별개인 거잖아요. 별개인 거고 네. 저도 다른 방송에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법적인 문제는 그거는 정치인이 아니 이 사람이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무조건 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뭐 다 이렇게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 정서상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별개죠, 아예 별개. 실제로 이제 그 지난주에
모두의 질문 Q라고 하는 이제 우리 창립식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아주 훌륭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자기는 정조에게 배운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대선 나왔을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정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재명이 보낸 정조의 편지 뭐 책도 쓰고도 네. 했었는데 의원님 또 정조 그때 전문가시죠. 이 정조가 사실은 즉위하면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종통을 둘러하지 말라는 선대왕의 명을 받고 모든 은혼의 관계를 아예 다 청산하겠다. 아버지 죽인 세력들을 다 용서하겠다라고 즉위하는 순간부터 선언했거든요. 저는 그야말로 그 복수를 해도 정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을 다 처단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용서로부터 시작하고 화합의 정치로 나갔단 말이죠. 저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1번이 정조인 이재명 대표가 바로 정조의 포용의 정치를 이제 따라서 아마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런 복수가 없는 그런 화합의 정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헌법재판소로 이제 증인 관련해서 좀 가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언론사 또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는 요 단전 단수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 받은 적 있냐라고 윤석열 쪽에서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일단 이 단전 단수가 적혀 있던 문건 있잖아요. 이 문건을 이제 이상민도 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재에서는. 쪽지라고 길을 쓰고 쪽지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쪽지를 집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말리러 들어가서 한 1, 2분 있었는데 멀리 있는 그걸 쭉 살짝 쑥 보니까 단전 단수가 적혀 있다. 그리고 그 1, 2분 사이에 잠깐 봤는데 MBC, 뭐 한겨레 이건 또 정확하게 다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공소장에는 또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단전 단수 관련해 가지고 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이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라는 게 공소장에는 정확하게 들어 있어요. 근데 이상민이 헌재에서는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일단 거짓말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이상민 장관을 국회에 불러가지고요 시력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제가 알기로 정부 문서는 대부분이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입니다. 야 이게 진짜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 그다음에 장평 자간 뭐 9.3에 93에 7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대충 그렇게 정해져 있죠. 네. 그랬으니까 보여주고 이렇게 익힙니까 한번 해봐야 돼 이거. 진짜 기가 차가지고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지 알겠어요. 장관이라는 자들이 대통령이 주는 문서를 쪽지라고 하질 않나. 그걸 한 사람은 먼발치에서 툭 던져놓고 보지도 않았다고 하나.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3, 4일을 호주머니에 처박아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와이프 앞에 가서 찢었다고 하질 않나. 이게 나라예요? 이게 장관이야 진짜?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놉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단전단수했다라는 이야기만 소방청장에게 안 했다면은 나는 내란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 생각에서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영상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짜고 들어왔구나. 왜 짜고 들어왔냐면 문영배 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께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겠다. 변호인이 입회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진술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막 일어나서 막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맞느냐. 이 자리에서 진술한 것만이 증거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헌재를 지금 막 계속 압박하고 막 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검찰에서
지금 이 범인들이 내란 범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이제 증거 채택이 안 되게 되고 여기서 오늘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여은영부터 시작해서 이진우 뭐 이런 인간들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다가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이 번복된 내용들이 이제 증거 채택을 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만들기 위한 합의된 내용 속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헌재에서는 하다못해 정영식 재판관까지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맞아요. 딱 이렇게 정리하잖아. 나는 오늘로 다 게임 끝났다. 오늘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아하, 오늘로 모두 끝났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7차 변론기일이었고 13일 내일 모레가 이제 8차 변론이고 그 이후에 일정은 잡혀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8차까지가 좀 끝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8차 하고 2차례 정도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제 이제 나왔던 발표 내용이 추가 변론 기일에 대해서는 미정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그 저 재판관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변호인 이피아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삼겠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문제 그러니까 없다. 굳이 더 사람들 데려다가 변론은 길 통해 가지고 변론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걸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변론 기일은 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없을 하는 거죠. 것이다. 예. 평론가님도 어떻게 가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말 3초 요때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토요일 날 저 촛불행동 집회 가는데 제 옆에 박은정 의원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만약에 추가 변론 기일 없이 하면은 날짜를 언제로 보십니까? 그랬더니 3월 2일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3월 5일, 6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가 볼 때는 네. 여러 가지로 봐서 3월 2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혹은 2월 28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명확하게 법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문가인 박은정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근거가 있지 않을까 근거가 그런 있지 생각합니다. 않을까? 예. 네. 그 이상민은 뭐 어쨌든 계속 거짓말 하고 있는 거니까 검찰 조사 때랑은 다르게 뭐 저희가 이건 왜 거짓말일까 진실일까를 이야기 나누는 건 크게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판은 끝난 것 같고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원식도 오늘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윤석열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쉐쉐하면 된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정부나 여당 국회 일당 대표가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 이런 경우에도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적절한 환경이 아닌가. 이런 중국 관련된 질문 엄청 하더라고요. 신원식한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모르겠어. 근데 신원식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왜? 신원식 입장에서 기가 차겠죠. 신원식 이런 입장에 기가 찰 것이다.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계속 중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원식도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아직 현직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현직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됐을 때 중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될 거는 너무 뻔한 거고 오늘도 주한 중국 대사 신임 중국 대사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원칙은 한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거다. 그러나 앞으로 상호 우호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갈 생각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난 정말 이 인간들이 윤석열 그리고 이 내란 세력들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깨져서 우리 내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오늘도 권성동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 뭐 다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지고 이재명 때문에 망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근데 내수가 조금 안 좋은 건 우리도 인정한다. 요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이 내수가 안 좋은 게 문재인 정부 때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너네들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다 그렇죠. 틀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말도 안 되는 저 일본에 대해서 그냥 가까이 가고 그리고 다 나머지 관계 다 떼고 오로지 그냥 미국하고만 뭐 해야 된다 동맹 맺어야 된다. 맞습니다. 외교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김현종 그 전 이제 노무현 당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최고의 외교관을 외교안보 특보로다가 임명을 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점이 계엄이었고 그 경제가 박살났는데 정점이 계엄이었고 근데 계엄이 아니었더라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경제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에는 최상목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아니, 최상목 저는 정말 능력 자, 없어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 민주당의 최고 재정 전문가, 경제 전문가 오기영 의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기영 의원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최상목 좀 어떠냐? 뭐 그러면서 최상목이 경제적인 능력은 좀 있느냐? 솔직하게? 내가 이제 그랬더니 없다. 딱 잘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을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망가진 경제에 뒤치다거리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국민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3년 반 동안의 경제 실패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것을 아주 밝히고 이 상태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려야 된다. 이거는 내란 뒤의 이야기와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망가진 경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공개해야 된다. 진짜 제가 이제 맞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최상목이 잘못한 거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꼭 공개를 하고 자,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내란 잔당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계엄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는 명태균 관련된 범죄도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이제 다 같이 해가지고 명태균 특검법을 이제 오늘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 명태균 특검법을 최상목이 거부권하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죠. 사실 근데 이 명태균 특검법은 명분이 없어요. 어떤 이른바 뭐 윤석열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명태균은 이미 선거 조작 그 다음에 국정농단 개입 창원산당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로서 피의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인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특검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국민의힘에 수많은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못해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걸 특검을 최대한 공세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좀 추가 말씀드리자면은 특검하고 국정조사는 늘 세트로 가야 돼요. 국정조사까지. 네네. 왜냐하면은 특검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과반이면은 국회의장의 주도하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요? 최상목은 굉장히 약은 사람입니다. 최상목은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뭐 당연히 탄핵은 뭐 인용되는 거고 정권이 바뀌는 건 명확가능한 건데 자신이 지금 현재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면 감옥 가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감옥도 오래 간다. 그래서 최상목이 용산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뭐 거부권도 하고 이래저래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통령 놀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최근에 약간의 보이는 모습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도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내용에서 3명 재판관과 관련해서 합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정말 자기는 인생 끝나는 거야. 그 앞으로 기껏 해봐야 한 70일 정도? 70일 정도만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를 하는 거지. 70일 이후에는 10년 동안 감옥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분명히 임명할 겁니다. 임명할 거고 이것도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땡깡 피우지 못할 것이다. 못한다.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이야기했지만 저것이 바로 명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태균이라고 하는 한 사인이 예전에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이 국정농단에 참여를 한 거지. 그 안엔 뭐 수많은 오세훈 뭐 저 누구야 홍준표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3분의 1은 엮여 있다. 진짜 많아요. 3분의 1이 난 국민의힘 붕괴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상목은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 못한다. 제가 뭐 황당한 추론을 한번 해보자면요. 네. 조선일보한테 제가 부탁을 한번 할까 싶어요. 어떤 부탁이요? 명태균 특검 받아라. 그러면은 최상목, 한덕수 등 관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지금 저 조선일보가 보수 정권 재창출 지금 코치 노릇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날라가고 그 다음에 최상목, 이창용 또 누굽니까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세 판 짜면은 해볼 만하다. 명태균이 안 다음 묻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최상목 입장에서 나도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볼까? 명태균 받아주지 뭐. 국민의힘 한번 쑥대밭 만들어봐.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상목 씨. 근데 그거를 TV조선에서 띄워주고. 예. 저는 최상목은 못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다가 갑자기 대선이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 주자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럼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최상목은 고도로 역으로 지금 용산이나 이미 다 끝났고 저의 뇌피셜로 보자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건희 스미스? 보수계의 보수계의 이제 큰 손들 보이지 않는 이 손이 지시를 내리면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을 전면적으로 이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경제 전문가 뭐 이런 이미지 그리고 명태균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도 하나도 없고 내란과 관련된 내용도 없고 상당히 뭐 선명성 있는 이름으로 하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이 거꾸로 거부권 행사를 못할 거다. 못할 것이다. 예.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취재를 했거든요. 네. 취재를 했는데 이제 이창용이 오세훈하고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 사이예요. 오세훈 시장이랑요? 오세훈 시장이랑 자주 보는 사이고 최근에는 이제 기재부 일부 관료들이 한덕수 보고 네. 탄핵에서 기각이 되면 한덕수도 지금 탄핵돼 있단 말입니다. 기각되면 대권 나가라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대요. 기재부에서요? 예, 있는 기재부 전직 관료들이죠. 어. 거기에는 민주당 계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네. 그런데 한덕수는 이제 큰 의지가 없대요. 말씀하신 것대로 최상목은 별 의지가 없는데 이창용은 의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법 나오고 있는 나와요? 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창용은 제가 의지가 자꾸 이 명태균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장 고리의 핵심에 모두 다 오세훈이 있어요. 오세훈이 기재부 관료들도 만나고 있고 오세훈이 한동훈도 만나고 있고 오세훈이 이준석도 만나고 있어요. 오세훈이 고리예요. 한동훈도 만나고 있어요, 오세훈이. 예. 그렇게 제가 그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이 명태균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무대 위에 올려야 됩니다. 오세훈이 한동훈 만나고 이준석 만나고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 중심으로 큰 판짝이죠. 아. 즉 김문수가 이기는 구조로 가서는 우리가 대선 필패한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어서 이 명태균 게이트 조사나 수사 이런 거를 좀 멈춰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실제로 근데 페이스북도 보니까 이제 시정 관련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를 엄청 내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리고 저기 오세훈이 수사 촉구하라는 그 의향서까지 보냈습니다.
창원지검에다가 명태균 씨 페이스북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명태균 씨 뭐 지금 기백 있게 그게 뭐냐면 지금 환영한다 세우는 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꼬리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는 기획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그 노영희 변호사가 명태균 씨 가서 3시간 만나고 네, 왔지 만나고 않습니까? 오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가득할 거예요. 명태균 씨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명태균이 특검 발의 환영한데 저렇게까지 올리는 내용은 빨리 특검을 통해서 자기가 진실을 이야기하게 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저걸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면을 좀 하거나 아니면 형량을 줄여달라 이렇게 아마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명태균 생각합니다. 쪽에서는 예.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적대적인 상황입니다. 네. 강혜경 씨가 지금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가 돼 있어요. 명태균이 같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명태균을 공익 제보자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국회. 국정조사가 발동이 되면 이건 민주당이 아니고 국회가 주체가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국회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명태균 국정조사 차원에서 명태균 씨를 공익 제보자로 받을 수 있고 명태균 씨가 이미 숨겨놨다고는 황금폰도 민주당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민주당이 오픈하는 것보다 국회 국정조사의 이름으로 오픈한다면은 훨씬 더 정보의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국조가 같이 그래서 가야 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자꾸 아니. 국조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네. 이 만약에 명태균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받기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 뭐 아니, 나는 이 방송 보면서 네. 어쨌든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 이 명태균이 이번 대선에서 최소 20%의 역할은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대로 진실을 얘기한다면 예, 그러면은 뭐 이 파급 효과, 특히나 대선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지. 물론 그 이전에 오세훈, 홍준표는 뭐 나오지도 못하고 아예 그렇게 됐을 때 저 명태균은 어떻게 진실을 이야기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명분 찾기에 고민을 했는데 지금 와 박진영 평론가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회에 공익제보자를 하면 된다. 이거 신의 한 수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형님 이거 제가 박진영 TV에서 늘 노래냈는데 박진영 TV를 안 봤네 이제까지. 박진영 TV에서 언급이 많이 됐습니까? 박진영 TV에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네. 월요일 날 출연하거든. 월요일 날 네네네. 내가 주말에 내가 열심히 다 보고 갈게. 그럼 이거 다른 민주당 의원분들이 혹시 쓴 적 있어요? 요 방송 아니 안 썼어. 안 지금 썼어. 내가 예, 오늘 아니야. 내가 안 이거 썼어. 내가 이거 네. 내가 바로 오늘 밤에 내가 바로 예, 이야기하십시오. 바로 연락하고 내가 페이스북에 쓰세요. 페이스북에. 아니 나는 아니 제가 이게 초선의원이라 뭐 이렇게 별 영향력이 없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영향력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얘기할 뿐이지. 제가 첩보원이 많아요. 일단 뭐 저희 다정한 친구 노영희 변호사, 네. 그다음에 저 우리 스픽스 사장 정교환 대표, 네. 그다음에 제가 틈틈이 또 침투 신기는 명수 활명수 서울의 소리에. 아. 이 명수도 창원 자주 유명수 갔다 기자. 왔습니다. 활명수도.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진짜 굿 아이디어. 아니 굿 아이디어 정도가 아닌데 예 네. 역시 놀라운 분이야. 국조를 제가 아까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고 싶거나 큰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박진영 선수를 옆에 제갈량 같은 책사로 둬야 된다. 아유 그럼 갑자기 이재명 대표 전화 왔네. 아유 참. 근데 이제 정보 빨리 하시려면 박진영 TV 보시면은 이런 해안들을 많이 또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여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 상황을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있죠. 부산의 유일한 야당 3선 의원인데 주변으로부터 조기 대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고민하는 단계다라는 발언과 함께 약간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어요.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씩 좀 여쭤보고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 네, 이야기할까요? 의원님, 아니 편하게 뭐 뭐. 좋은 생각이시고요. 예, 또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고 아마도 이제 부산시장을 나오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냐. 바로 들떡대면 어떡해? 아니 이거 뭐 빤한 거지. 빤한 거.
그러니까 뭐 그러려면 부산시장 뭐 나가려면 몸값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고급 언어를 쓰셔야 된다. 고급 언어. 아유, 이제 고급 언어를 쓰면은 네. 그게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 칼의 언어를 쓰면 안 되고 부드러운 고급 언어를 쓰시면 더 좋은 본인이 원하는 부산시장에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재수 의원을 잘 압니다. 네. 잘 알고 절대 그 거친 언어를 쓰지 않고 다정한 우리 동네 동생 이런 느낌으로서 선거를 경선을 잘 치르실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감이 있고요. 출마를 하신다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호남이 없으면은 조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이 하셨는데 제가 말을 바꿔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무 PK 시무 민주정부. PK가 없으면는 민주정부가 없습니다. PK에서 득표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맞아요. PK를 주도하는 의미 있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재수 파이팅! 파이팅. 네, 저도 파이팅. 근데 이번 이제 조기 대선 진행이 되면은 저도 그런 부분을 그래도 좀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그 경선은 아마 어마어마한 본인들끼리의 싸움의 혈전이 펼쳐질 거예요. 명태균 묻었냐 안 묻었냐. 근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급된 그런 단어와 함께 뭔가 발전되는 대화들이 많이 나와서 확실한 차이를 진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52시간 이런 데 끼어들어야 돼요. 같이. 그리고 반도체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는 것이 대부분 다 경기도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부산으로 갖고 와야 된다. 경남으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뛰어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활약을 기대하고요. 전재수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부산에 있는 녹산공단으로 반도체 공장 유치합시다. 이런 걸로 전재수 의원님 공약 어때요? 네. 아이디어 또 하나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 혹시 못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신다면요? 많은 민주 시민들이 지금 막 내란 세력들이 너무 준동하고 극우 세력들이 너무 준동하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이냐 뭐 이런 두려움들 많이 있으신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면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부 들어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가지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평론가님도 마지막으로. 네, 박진영 TV를 보시면은 깔끔했다. 저기 이론적 토대를 하셔가지고 네. 갖추고 오마이 TV로 넘어오시면은 더 정치가 재밌어지고 풍부해집니다. 잘 네. 들리고. 네, 더 잘 들립니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박진영 평론가 그리고 김준혁 의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